여러분 명절이나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 꺼냈다가 분위기 싸해진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아니 싸해지는 정도면 다행입니다. 얼굴 붉히고 소리 지르다가 너랑은 말도 안 섞는다며 문 쾅 닫고 나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친구들 있는 단체 카톡방은 어떤가요? 선거철만 되면 특정 기사 링크가 올라오고 누구는 나가버리고 누구는 비아냥거립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 아니 상종 못할 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국인 성격이 급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정치적 내전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영국 킹스 컬리지 런던이 전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지 정당이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나 극단적 분쟁 지역보다 우리가 더 서로를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건 정치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멀쩡한 사람들을 싸움 붙이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가장 큰 사회적 리스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정치 뉴스를 보면서 시원하다라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저것들을 싹 다 없애버려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이미 한국 정치가 설계한 증오의 매트릭스에 갇힌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민의의 전당이 아닌 콜로세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필사적으로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드는지 그 잔인한 메커니즘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여야 대립은 있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치열하게 싸웠죠. 하지만 지금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민주화나 산업화라는 거대 담론을 둔 노선 투쟁이었고 밤에는 소주 한잔하며 형님 동생 하는 낭만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는 어떤 모습입니까? 데이터를 통해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양극화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정책이 틀렸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현상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상대당 지지자를 국가 안보나 경제에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양당 모두 과반을 넘습니다. 즉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박멸해야 할 악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이른바 팬덤 정치와 결합하며 괴물 같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개딸, 태극기 부대, 대깨문, 박사모 등 특정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강성 지지층이 정당을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문자 폭탄을 보내고 좌표를 찍어 신상을 털고 반대파 의원들을 수박이나 배신자라 부르며 색출합니다. 마치 종교 재판을 방불케 하죠. 정치인들은 이 강성 팬덤의 눈치를 보느라 합리적인 대화를 포기하고 더욱 자극적인 언어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은 정책 토론장이 아니라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유튜브 쇼츠 촬영장으로 전락했습니다. 누가 더 상대를 모욕적으로 깎아내리는가, 누가 더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는가가 정치적 능력의 척도가 되어버린 이 기이한 현상. 이것이 2025년 한국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국 정치는 이토록 극단으로 치닫는 걸까요? 단순히 정치인들의 인성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아니 싸워야만 살아남는 구조적인 이유가 4가지나 존재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구조입니다. 한국 대선은 51%를 얻은 사람이 100%의 권력을 가집니다. 반대로 49%를 얻은 쪽은 국물도 없는 0%가 됩니다. 아니 0%면 다행이죠. 전 정권 적폐청산이라는 명목하에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드뭅니다. 이러니 선거는 더 좋은 정책을 뽑는 경쟁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여야 하는 생존 게임, 즉 오징어 게임이 됩니다. 지면 죽는다는 공포가 지배하는 판에서 타협이나 협치는 사치입니다. 무조건 상대를 악마화해서라도 이겨야만 나와 내 가족, 내 측근을 지킬 수 있다는 절박함이 정치권을 극단적인 투쟁으로 내몹니다. 두 번째는 증오를 돈으로 바꾸는 비즈니스 모델, 바로 유튜브와 알고리즘의 결합입니다. 과거에는 정치가들이 아침 신문 사설을 읽으며 여론을 살폈지만 지금은 극우국자 유튜버들의 방송을 봅니다. 문제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속성입니다. 합리적으로 토론합시다라고 말하는 영상은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반면 누구를 구속하라, 빨갱이 척결, 친일파 처단,
같은 썸네일은 조회수가 폭발하고 슈퍼챗 후원금이 쏟아집니다. 정치 고관 여층은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에 중독되어 확증 편향에 빠지고 정치인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후원금을 모읍니다.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분노를 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세 번째, 공천 시스템의 실패가 중도층의 목소리를 지워버렸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당이 공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공천권을 쥐고 있습니까? 소수의 강성 당원들과 당 대표입니다. 지역구 주민들의 민심보다 당 대표에게 충성하고 강성 당원들이 좋아할 만한 전투력을 보여주는 게 공천받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 멀쩡하던 사람도 여의도에만 가면 투사가 됩니다.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며 여당의 정책도 일리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내부 총질러로 낙인 찍혀 공천에서 탈락합니다. 결국 국회에는 싸움닭들만 남고 대다수 국민의 건전한 상식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과대 대표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한국 사회 특유의 진영 논리와 도덕성 과잉입니다. 서구 정치는 주로 이익을 두고 싸웁니다. 세금을 더 거둘까 말까, 복지를 늘릴까 말까 같은 문제죠. 이건 타협이 가능합니다. 100원 줄 거 50원 주면 되니까요. 하지만 한국 정치는 도덕과 정의를 내세워 싸웁니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나는 민주주의의 수호자고 너는 독재의 후예다. 혹은 종북이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타협은 곧 악과의 야합이자 변절입니다. 상대를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하는 순간 대화의 문은 닫히고 정치는 종교 전쟁처럼 잔혹해집니다. 이 도덕적 우월감이야말로 갈등을 해결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심리적 장벽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싸우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이 무한 정쟁의 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우선 국가적 과제 해결 능력이 마비됩니다. 저출산, 연금 개혁, AI 기술 경쟁, 기후위기. 지금 대한민국 앞에는 생존이 걸린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10년을 준비해도 해결할까 말까 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매일 특검이니 탄핵이니 하며 정쟁하느라 법안 처리를 미룹니다. 민생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동안 지방은 소멸해가고 청년들은 미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밥 먹여주냐? 라고 묻지만 정치가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는 꼴입니다. 경제적 손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저평가하는 이유는 북한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180도 뒤집히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탈원전했다가 다시 원전했다가 부동산 세금 올렸다가 내렸다가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몰라 투자를 망설입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역할을 하고 있으니 주가가 오를 리 만무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국민들의 정신적 피로와 사회적 신뢰 붕괴입니다. 정치가 갈라치기 해놓은 혐오의 정서는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지역 갈등으로 전이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는 거래 비용이 높습니다. 모든 걸 의심하고 검증해야 하니까요.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사고방식이 일상에 스며들면서 우리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한 차가운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치인 여러분, 제발 싸우지 마세요라고 호소한다고 바뀔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싸워야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니까요. 결국 판을 바꿔야 합니다. 구조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첫째,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이 시급합니다. 4년 중임제로 가든 내각제로 가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를 깨야 합니다. 권력을 나누면 죽기 살기로 싸울 이유가 줄어듭니다. 또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1등만 뽑는 게 아니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가 다시 붙는 시스템을 만들면 선거 과정에서 3, 4위 후보와 연합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연대와 협치의 정치가 싹트게 됩니다. 둘째,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양당제 독점을 깨야 합니다. 지금처럼 거대 양당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극단적 대결이 필연적입니다. 중대 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서 제3지대, 중도 정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열어줘야 합니다.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 제3당이 있어야 거대 양당이 마음대로 싸우지 못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유권자인 우리의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혐오를 파는 유튜버들의 채널을 구독 취소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제목에 클릭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정치 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왜 안 싸우냐고 다그칠 게 아니라 왜 합의하지 못하냐고 질책해야 합니다. 상대 당과 협상해서 법안 하나라도 통과시킨 의원에게 표를 주는 스마트한 유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가 우리를 장기말처럼 부리지 못하게 우리가 그들의 고용주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정치가 왜 우리를 싸움 붙이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뚫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열정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정치는 선과 악을 가르는 종교 전쟁이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쓸지, 누구에게 세금을 더 거둘지 결정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자원 배분의 기술입니다. 내 편이 이기면 천국이 오고 내 편이 이기면 지옥이 될 거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정치인을 아이돌처럼 숭배하거나 악마처럼 저주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그들은 우리의 눈치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옆집 사는 김씨 아저씨 직장 동료 이대리는 적이 아닙니다. 그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웃일 뿐입니다. 정치가 갈라놓은 틈을 메우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연대감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